우리 제1야당이죠. 미래통합당. 상당히 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아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4파전으로 예측이 됐다가 결국 5선의 주호영, 4선의 권영세 이 두 명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영남대 수도권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거의 5시간 가까이 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또한 굉장히 좀 거친 토론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목을 모을 사안들, 각 후보들의 약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될 경우 영남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에 영남 의원들이 많이 선출이 됐지요. 이에 대해 주호영 후보는 의미 없는 얘기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선입니다만 이전 19, 20대에서 원외에 있었죠. 8년 동안의 공백이 단점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당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의원,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 가운데 그렇다면 새 원내대표는 누가 될까요? 아울러 앞으로 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 조기전대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박상병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통합당은 앞서 이제 자칫하면은 영남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영남정당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실질적으로 영남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영남권의 집중적인 의석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은 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영남정당의 틀을 깨나가는 과정이 통합당의 혁신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남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겠죠. 그러면은 그 방향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무슨 뭐 기파나 지역의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당 대표가 있는데 당 대표가 영남이다. 그러면은 보통 당 대표는 영남이면은 원내대표는 수도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당 대표도 지금 없습니다. 더더욱 이번에 변수는 김종인 비대위도 하는 변수예요. 네.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조선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공백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당을 볼 기회가 있었다가 굉장히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나 그건 본인 생각인 것이고 8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는 조선 의원들한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극복할 문제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저 영남당이라고 말하는데 네. 그럼 그 영남당에서 영남 후보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어떻게 영남당의 혁신을 해나갈 것인가는 내일 토론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딱지까지도 영남당이 돼버린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두 사람의 과정이 내일 토론회에서 아마 조선 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영남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큰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의 어떤 그 비대위에 대한 입장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어떤 그 의원들 사이에서 마음을 정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명 다 사실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차선 또는 차차선이다. 이것이 주호영 의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요.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가 맞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뭐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일단 김종인 비대위는 출범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후보 다 당선인 대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하게 김종인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표를 갖다가 뭐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또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겁날 겁니다. 나는 김종인 비대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표가 그것이 플러스로 될지 마이너스로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가 맞다고 그랬는데 러닝메이트 정책위 하고 있는 조혜진 의원 당선인 네.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두 후보가 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토론 때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아마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선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 원론적인 입장 이상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뭐 김종인 비대위는 각자의 그런 그 의원들의 네. 판단에 따라 가지고 투표가 될 텐데, 근데 그 과정이 서로가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의 역할, 위상,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해져야 되는데, 지도부가 그걸 갖다가 과연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겠느냐. 아까 4시간의 그런 그 소위 네. 정말로 끝장 토론을 벌인다고 그러는데, 이 4시간 동안 비전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지역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영남 출신, 특히 TK 출신인 지호영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네. 영남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 또 김종인 비대위든 누구 비대위든 비대위의 역할과 권한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피력을 해야 되고, 또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해가지고 당이 정말로 소위 그 보수의 혁신을 갖다가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패배한 거다라고 얘기를 네. 한다면, 보수의 혁신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비대위와 어떻게 일정을 조율해 나갈지 이걸 갖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경선이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 김종인 비대위와 보수 혁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4시간 토론 통해서 밝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밝힘이 조금 더 명확한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왜? 초선 의원이 48%거든요. 그러니까 이 48%의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이 변화에 답을 하는 후보가 아마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 토론 속에서 네. 보수 혁신에 대한 비전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일부 통합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선출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이제까지 원내대표를 떠나보냈습니다. 두 원내대표 한마디씩을 남겼는데요. 좀 대비가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죠. 홀가분하게 떠나지만 코로나 전국으로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남겼고요. 심재철 원내대표 좀 남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공천이 잘못됐다. 막말이 많았다. 그리고 전 대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었다. 외부에서 동력을 받아서 좀 쇄신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두 원내대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우상호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죠. 공수처법.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였던 유치원 3법. 이걸 다 통과시켜 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180석의 슈퍼 여당의 어떤 그 모범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분명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 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동물국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없던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줬고, 네. 또 협상력도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좀 그런 점이 부드럽지 못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좀 굉장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뭐 성과를 이룬 건 좋았는데 그 성과가 피를 흘리고 이뤄낸 성과잖아요. 좀 그런 점이 아쉽고, 특히나 조국 국면에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조국 수호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밖에 못 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한계, 또 86그룹의 한계도 또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개월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은 평가할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나 이 패트 전국 그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했죠. 자, 그런데 무기력하면은 그걸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협상력입니다. 예를 들어 패트를 통과시키는 그런 부드러운 패트 통과를 하면서 네. 마지막 빅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었는데, 빅딜도 않고 끝까지 반대만 하다가 결국은 다 내줬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협상의 묘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맡았던 두 원내대표 사실은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신임 원내대표들이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성과를 만들어냈죠. 선거제도 만들어냈고 네. 했지만은 당을 장악해서 당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집권당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와 정부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야당과 조율해야 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말로 오락가락 많이 했어요.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오락가락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권당 원내대표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투쟁력도, 네. 협상력도, 기획력도 없어요. 오선이 저는 좀 어떻게 오선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떠나는 분에게 좀 마음 아픈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너무 정말 최악의 국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좀 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의 후임 원내대표는 당을 장악해서 청와대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투쟁,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여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지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야당도 진짜 야당이구나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냥 야당이 아니라 대한야당이네 이렇게 해야 거기서 앞으로 대선 후보도 나오고 또 광역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관건이다. 그 바탕 속에서 네. 당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리더십도 함께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목은 특히 이번에 통합당 원내대표는 방금 말씀드린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한테는 정말 반민고사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앞으로 21대 국회 잘 이런 말씀을 새겨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